예, 휴일이 지나고 나면 이렇게 월요일 날 시작하지 않은 경우도 많은데요. 마침 월요일이어서 장영혁 팀장님과 함께 시장에 대한 뷰를 좀 차분하게 분석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네요. 마켓 시그널 한국투자증권 법인금융센터 장영혁 팀장님 함께하겠습니다. 팀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그러게 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코로나에 확진됐다는 얘기가 여러 여파를 끼칠 텐데요. 그 전에 이제 사실 조금 위기에서 벗어나는 데가 싶었잖아요. 네. 이걸 이제 어떻게 해석을 할까요, 시장이? 일단 2거래일 만에 뵙네요. 제가 원래 일주일에 한 번 나오니까 네. 5거래일에 한 번씩 뵈야 되는데 네. 2거래일 만에 뵙습니다. 근데 지난주 월요일 방송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이 우리 너무 많이 빠졌다. 우리 이거 원치 않는 불확실성 기간인 추석 연휴. 저는 월급쟁이니까 뭐 추석 연휴 길면 좋긴 한데 시장 입장에서는 이게 원치 않는 불확실성 기간에 노출이 되다 보니까 썩 반기진 않죠. 그래서 그걸 앞두고 미증시도 좀 뿔럭거렸겠다. 좀 조정을 좀 과한 게 받은 것 같습니다. 근데 이렇게까지 빠질 이유가 사실 없어 보이니 진정되지 않겠습니까? 라는 부분으로 지난주 월요일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한참 떨어졌을 때가 주간 기준으로 봤을 때 코스피가 한 6% 정도 빠졌고 예. 코스닥이 10% 빠졌었죠. 근데 지난주 2거래일 만에 코스피가 2% 조금 넘게 메꿨고 코스닥은 무려 5%를 메꿨습니다. 그러니까 추석 연휴를 앞두고 2거래일 만에 뜨겁게 부활하는 증시를 봤었던 거거든요. 일단 본 거니까 시장에서 하방 경지, 그러니까 이거 2,300 밑으로 떨어지면은 이거 할만하더라. 라든지 이런 하방 경직에 대한 의견은 상당히 많이 올라왔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숨죽여서 추석 연휴 우리는 장이 안 열리지만 미증시는 매일 열리니까 봤죠. 화요일 날 밤에는 조금 빠졌더라고요. 수요일 목요일은 많이 올랐어요. 예. 오른 이유 들어보니까 부양책 합의에 거의 근접했다 이런 얘기들 나왔죠. 근데 느닷없이 금요일 날 코로나 대통령 표현 틀린 거 아니네요. 네. 트럼프 대통령이 네. 이제 코로나 확진을 받으면서 그게 나스닥을 2% 정도 밀어내렸고 다우나 S&P 쪽으로는 선방했어요, 나름. 네, 나름 선방했습니다라는 네. 평가를 할 수 있을 정도로 그나마 좀 하락세를 좀 보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많은 투자자분들이 아이고 큰일 났구나. 코로나 이제 이게 장난 아닌 모양이다. 대선을 한 달 앞둔 시점에서 일이 이렇게 벌어졌으니 이 변동성을 어찌할꼬 이런 걱정들 많이 하셨을 텐데 해당되는 금요일 날 유럽 증시만 봐도 대충 알 것 같은데 유럽 증시가 급락 안 했거든요. 맞아요. 예. 유럽 증시 급락 안 했어요. 그래서 기술주만 좀 밀려났을 뿐이지 시장에서 글로벌리하게 시장 봤을 때 트럼프가 코로나 걸린 거 가지고 시장에서 크게 브레이크를 받는 모습을 보이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잔뜩 얼어서 출발하실까봐 먼저 요 얘기서부터 한번 해보는 거고요. 하나씩 좀 살펴보도록 하죠. 자료 보시면은요. 지난주 이 거래소하고 선물 수급 추이 제가 가져온 건데요. 단위는 억 원입니다. 9월 한 달 동안에 9월 1일서부터 9월 29일까지 한 달 동안에 기관 투자자가 총 4일을 샀어요. 예. 그것도 끝에 몰려서 3개 산 거, 5일을 샀군요. 예, 끝에 몰려서 산 거 말고는 거의 다 매도 일색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소위 개인 투자자를 얘기하는 게 틀린 게 없는 게 기관이 시장 다 말아먹었다 이렇게 얘기들 많이 하시는 소위 틀린 말도 아닌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중요하게 보는 점은 시장에서 소위 말해서 이렇게 더 사도 되나 이렇게 더 올라도 되나 라는 느낌 들 때는 기관들 큰 폭으로 매도하다가 시장에서 요 정도면 좀 만만해진 거 아니야? 2,300비 밑으로 하회하고 이런 움직임이 좀 나오니까 매도가 멈추더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 기관 투자자들 연말로 갈수록 수급은 약해지기 마련이거든요. 그러니까 배당 차익거래 들어오기 전까지 대부분 기관 투자자들의 이 북클로징이 11월 달에 나오니까 11월 달 정도 되면은 대부분 다 끊어냅니다. 예, 그래서 기관 수급이 연말로 갈수록 좀 약해지는 게 일반적 사실인데 우리는 미리 좀 약해졌다라는 거죠. 그리고 선물 시장 쪽에서 움직임 보면
뭐 미리 좀 시장이 흔들리자마자 매수로 돌아서는 기관 투자자들 움직임을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난주 이거래일만으로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던 것처럼 거래소 기준으로 2,300피 밑으로 가는 시장이면은 시장에서 소위 좀 해봄직하다라고 인식하는 듯합니다라고 인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하나씩 얘기를 좀 풀어보죠. 지금 시장이 뭐 우리 시장뿐만 아니고 뭐 다 많이 올랐는데 가장 큰 원동력 꼽아보세요라고 하면은 사실 유동성이죠. 네, 유동성입니다. 뭐 위기가 터졌고 뭐 이제까지 유례를 찾을 수 없었던 급작스런 위기가 터졌고 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힌트를 좀 얻었던 게 과거의 금융위기고 금융위기 때 크래시가 발생되니까 이거 돈으로 채워서 돈 찍어서 이제 메꿔가는 과정을 한번 겪어봤잖아요. 겪어봤더니 이게 학습 효과에 의해서 야 요게 한 방에 세게 빨리 하는 게 훨씬 효과적이다라는 거를 이미 알았으니까 시장에서 유동성을 좀 격하게 들이민 거죠. 근데 시장이 좀 빠르게 올랐는데요. 여기서 보는 것처럼 글로벌리하게 이 통화 공급 지수하고 전 세계 주가 지수를 보게 되면 위기 터지고 나서 유동성 밀어놓고 시장은 V 반등을 끌고 왔습니다. 그럼 이제 딱 하나 이제 생각 드는 게 그러면은 계속 유동성이 뭐 증발되는 거 아니니까 그러면 계속 가겠네요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빠지기 쉬운 함정이 예를 들어 A라는 기업이 50 벌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100을 벌었어요. 그러면은 어닝이 더블 났잖아요. 그러면 주가가 뭐 잘 갔겠죠. 근데 이 기업의 주가가 안 부러지려면 내년에 얼마 벌어야 돼요? 200 벌어야 돼요. 이 어닝 성장률이 100%를 유지하면서 끌고 가야 되니까 50 벌던 기업이 2년 만에 200을 벌어야 이 연간 어닝 성장률을 100으로 끌고 갑니다. 그만큼 성장률, 이 퍼센테이지에 대한 개념이 반드시 필요한데요. 풀려져 있는 유동성은 증발이 되지 않지만 이 증가 속도, 유동성의 증가 속도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이 항상 쳐다보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 연휴 기간 동안에도 언제 올랐어요? 추가 부양책 합의됩니다라는 얘기. 그러니까 시장에 뭐 1.6조 달러든지 1.5조 달러든지 뭐 하여간 1점 몇 조 달러 풀립니다라는 기대감이 형성될 때 시장이 오르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도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처럼 추가적인 이 유동성 공급에 대해서 시장은 갈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때마침 금요일 날 코로나 트럼프 대통령 확진 소식이 나오면서 시장이 좀 충격을 받았거든요. 그 얘기 한번 이제 해보죠. 결국 무슨 얘기예요? 추가 부양책에 대해서 계속 협의를 하고 있다가 트럼프 대통령이 코로나 확진이 나왔다. 그러면 적어도 일단 협상 부분에서는 조금 좀 힘들어질 수 있겠다. 그러니까 일단 백악관에 앉아 있어야 뭐 얘기를 하고 할 텐데 저기 병원 가서 누워 있고 막 이게 뭐 군병원 가서 오늘 뭐 퇴원한다고는 하던데 뭐 이렇게 하다 보면은 협상 과정에서 좀 녹록치 않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은 뭐 많이들 하시겠죠. 그런데 우리 좀 하나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게 공화당하고 민주당하고 지금 추가 부양책 사이즈 가지고 싸우는데 누가 큰 사이즈를 부르고 있냐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돼요. 민주당이 더 큰 사이즈를 부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상 이 트럼프 대통령의 협상력이 약화된다 하더라도 시장 입장에서 추가적인 유동성 공급에 대해서 뭐 사실 크게 불리할 거는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다우, 뭐 S&P, 유럽 증시 이런 쪽이 그나마 덜 밀린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생각해야 되는 게 만약에 박빙으로 나왔다. 뭐 한 달밖에 안 남은 미 대선이 박빙으로 나왔다. 그러면은 많이들 기사에 나오던데 트럼프가 아이고 내가 졌어라고 네. 얘기할까요? 아니면 불복 소송 뭐 길게 뭐 잡고 늘어지면서 뭐 인정하네 못하네 이런 얘기들 되게 많았잖아요. 후자에 대한 걱정이죠 지금. 네, 맞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코로나 확진 받으면서 당선 확률이 급락을 했던데 차이가 바이든 후보하고 이제 워낙 크게 벌어져서 이제 결과가 나오게 되면 불복이고 뭐고 없거든요. 그럼 오히려 불확실성을 뭐 대선 불확실성을 상당 부분 줄이는 역할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
나쁜 면만 보지 말고 뭐 코로나의 위험성을 다시 한번 봤다. 아이고 큰일 났네. 요것만 보면은 사실 뭐 얼어서 출발할 수밖에 없는데 사실 그것만 시장이 쳐다보지 않습니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고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바이든이 되면은 사실 시장에서 많이들 얘기하잖아요. 시장이 좀 어려워질 것 같다. 라는 얘기들 많이 합니다. 거기에 기본적으로 깔려 있는 게 뭐예요? 증세거든요. 그래서 지금 뭐 법인세율, 뭐 트럼프가 뭐 21%, 맨 처음 16 불렀다가 뭐 21 뭐 지금 하고 있는데 이거 뭐 더 낮출 겁니다. 뭐 이런 얘기들 많이 하죠. 바이든은 28% 불러요. 그리고 소득세 구간도 뭐 최고 세율을 크게 올리죠. 그래서 증세 관련돼서 이슈를 상당 부분 바이든이 안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좀 하나 생각해 보자고요. 그럼 바이든이 증세를 몰고 가서 S&P 기업의 어닝 증가율이 떨어진다라고 가정해 보자고요. 그럼 오로지 이것만 악재냐? 사실 버는 사이즈가 떨어지는 건 아니거든요. 증가율이 떨어질 걸로 보여지는데 그럼 오로지 이게 완벽한 악재로 읽어야 되느냐? 지금 시점에서 사실 우리 지난 미 대선으로 한번 되돌아가 볼까요? 지난 미 대선 때 트럼프가 우세합니다라는 거 봤을 때 우리 증시 어떻게 움직였었죠? 글로벌리하게 봤을 때 다 빠졌잖아요. 그만큼 트럼프가 되는 거를 다소 좀 경계하는 시각이 많았던 거거든요. 그 이후에 빠르게 채워내기는 했지만 될 줄 몰랐던 요인도 있었죠. 그렇죠. 뭐 바이든 후보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증세 얘기 가지고 뭐 바이든이 되면 불리할 것 같습니다. 이거 미리 이 선긋기 어렵다라는 거고요. 트럼프가 말로 떠들어서 까먹은 지수가 만들어낸 변동성이 얼마인데 사실 그거를 제껴내는 것만으로도 뭐 시장에서 크게 불리하진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마치 뭐 바이든이 대통령이 되면은 뭐 시장이 크게 뭐 꺾이는 것처럼 인지하시는 부분들이 많으신 것 같은데 사실상 그러진 않습니다. 그래서 뭐 힘줘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 그림에서도 보여지는데 이게 참 큰일이에요, 사실. 미 금리가 쉴드를 못 쳐주고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과거에는 미 주가가 빠지면 미 채권 가격이 올라오면서 사실 이 포트폴리오 내에서 이 소위 말해서 쉴드를 칠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금리가 워낙 떨어져 있는 구간이다 보니까 채권 가격이 오르려면은 금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금리가 더 떨어져야 된단 말이에요. 떨어질 데가 없는 거죠. 더 떨어질 구간을 만들기가 어렵다 보니까 채권 가격에서 쉴드가 안 나오는 거죠. 피난처가 없다. 네, 그러다 보니 주가 빠지면은 뭐 아이고 큰일 났네라는 얘기를 민감하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거기에 이제 민감하게 그림 나오고 있는 게 국채 수익률은 밑으로 처박혀 있는데 예전 국채 수익률에 비해서 지금 레벨 보면은 뭐 어마무시하죠. 근데 지금 이 구간에서 원래 기대 인플레이션이라는 게 같이 놀아야 돼요. 같이 놀아야 되는데 지금 기대 인플레이션은 크게 올라왔습니다. 왜 올라왔어요? 소위 돈값이 떨어졌거든요. 소위 돈값이 떨어지면서 자산 인플레이션을 만들어내고 소위 인플레이션으로 흘러가는 건 이거 당연한 그림이거든요. 그럼 이 그림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 현재 미 채권 가격은 아직 못 움직이고 있더라는 겁니다. 근데 이 금리가 튀는 걸로 봤을 때는 사실 실질 금리는 어떻게 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기대 인플레이션이 튀고 있다는 얘기는 실질 금리가 어떻게 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실질 금리가 죽어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시장에서 이제까지는 실질 금리가 죽어나고 있었던 그림, 그러니까 뭐 시장에서 금리가 쭉쭉쭉쭉 뭐 밀려나가고 기대 인플레이션이 거의 없었던 구간, 이 구간에서는 뭐 소위 말해서 실질 금리가 계속 빠져나가겠지만 기대 인플레이션이 튀어 올라오는 구간에서는 이 실질 금리가 사실 튈 수 있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그러면은 일단 나스닥의 브레이크가 걸릴 수밖에 없죠. 쉽게 얘기하면 추가 유동성 공급에 대한 기대감으로 사실 시장의 금리가 계속 내려왔는데 시장의 금리가 더 내려가기 어렵습니다라는 가이던스가 생긴 다음서부터 나스닥이 덜 오르고 더 빠지잖아요. 그래서 이런 그림들이 시장에서 조금 불편하게 있었기 때문에 코로나 이 트럼프 대통령 얘기 나왔을 때 나스닥이 타격을 입은 거지, 다른 뭐 유럽 증시나 뭐 다른 뭐 다우나 뭐 S&P나 이런 쪽으로 타격이 크게 오지 않았다. 그러니까 우리 바짝 얼어서 출발하실 분들 많으실 텐데 우리 국내 지수가 사실 나스닥만큼
이 상승을 반영하고 뭐 무리함을 반영돼 있는 상황이 사실 아니거든요. 한 번도 비싸 본 적 없던 시장이 우리 대한민국 코스피인데 이 부분에서 너무 과도한 이 우려감을 안고 출발할 이유는 없고, 물론 오늘 출발 만만치 않겠죠. 변동성 만만치 않겠지만 시장에서 우리가 지지난주에 봤었던 것처럼 다시 한번 뭐 셀링으로 끌고 간다, 이런 식의 그림을 그리기에는 조금 무리가 아니겠느냐, 너무 얼어서 출발할 필요 없지 않겠느냐라는 의견부터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증시 참여자들은 시장을 어쨌든 간에 긍정적으로 해석하려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예. 저도 마찬가지죠. 증권사에 계신 분들은 더 그럴 수밖에 없는데, 장영혁 팀장님은 그런 데 대해서 굉장히 냉정한 분이죠. 평상시에 뭐 다 괜찮을 거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 관련된 그 이슈들 뭐 굉장히 긴장되죠. 얼어 있는 상황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까지 우려할 필요는 없다고 말씀을 하셨고요. 자, 그 악재와 반면에 우리가 이제 호재거리가 좀 있었죠. 9월에 수출이 이제 코로나 이후로 처음으로 증가했다는 얘기가 있었고, 그리고 대주주 요건이 적어도 뭐 금액은 아닐지라도 가족 합산하는 것 정도는 이제 완화할 수 있다는 정치권에서 움직이기 시작했거든요. 이런 요인들은 이제 긍정적인 텐데 그런 요인 좀 분석해 주시고, 그러면 종목 전략은 어떻게 가야 될까요? 네. 여야가 사실 한 목소리를 내는 게 좀처럼 쉽지 않은 일인데 이번에는 하나로 뭉쳤더라고요. 네. 그래서 기재부가 결국은 이제 꼬리를 내렸는데요. 이 대주주 판단 기준을 3억 원으로 끌고 가는 것 사실 좀 무리가 있어 보여요. 그러게요. 네. 이 그림 하나 보실까요? 옛날에 2005년도 때는요, 대주주로 분류가 되려면 100억 원 있었어야 됐어요. 한 종목에 100억. 이때는 대주주 양도과세 때려도 사실 시장에서 아무런 불만이 없어요. 왜? 해당되는 사람이 별로 없으니까. 나하고 전혀 상관없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시장에서 이거하고 상관 있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때려도 돼요. 근데 그 다음에 2013년도쯤 왔을 때 거래소 기준으로 뭐 50억으로 떨어졌어요. 이게 이때도 조세 저항이라는 게 별로 없어요. 왜? 나하고 아직도 굉장히 먼 얘기거든요. 나하고 전혀 상관없는 얘기. 시장에 충격도 없고. 16년도에 25억 원으로 떨어졌어요. 이때도 마찬가지였고 18년도 15억 원으로 떨어졌을 때도 예전에 비하면 엄청나게 떨어진 거잖아요. 이때도 사실 큰 무리는 없었어요. 우리 기준으로 봤을 때 한 종목 15억 들고 있으면 부자 맞잖아요. 네. 그래서 뭐 이쪽에서 양도세 때립니다. 사실 여기에 불만 없는데 이 3억 원은요, 좀 느낌이 달라요. 왜냐하면 나하고는 아직까지 별로 상관이 없을 수도 있는데 시장에서 이거 피하려고 파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시장 결국 연말에는 매도 물량이 늘어난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여기다가 가족 합산, 이거 뭐 현대판 연자제도 아니고 이거 좀 무리가 있죠. 그러다 보니까 뭐 여당 쪽에서도 이제 요거 좀 손 봅시다. 우리도 정치인들 인기를 먹고 살아야 되는데 뭐 다들 싫다고 하니까 뭐 여기에 대해서 브레이크를 좀 밟으려고 시도를 합니다. 오는 7일, 8일 그쯤에서 아마 이 홍남기 부총리 쪽에서 얘기가 나올 거예요. 국감에서 이제 이 질의응답 쪽에서 이제 답이 나올 거기 때문에 뭐 금액을 떨어뜨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만 적어도 가족 합산은 손을 좀 볼 것 같습니다. 그러면 뭐 그나마 좀 낫죠. 그리고 웬만하면 저도 이거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유예 좀 했으면 좋겠는 게 사실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많이 들어왔잖아요. 고객 약탁금도 많이 늘었고 오늘 빅히트 청약 들어갈 텐데 이게 과거 SK 바이오팜 할 때는 청약자금 30조 들어왔는데 이 카카오 게임즈 할 때는 거의 60조 들어왔, 58점 몇 조 들어왔단 말이에요. 이번에도 뭐 어떤 분들은 뭐 더 들어옵니다라고 얘기하시는데 뭐 100조 부르는 쪽도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렇게까지는 안 갈 것 같거든요. 그래서 시중에서 뭐 예전에 아파트 광풍 일때처럼 청약 한번 한다고 했을 때 시장에서 밀고 들어오는 돈이 이렇게 60조 막 이렇게 찍혀서 들어오기 시작하면 사실 이 개인 투자자들한테 굉장히 주식시장이 중요해진 거거든요. 그럼 다들 싫다고 하면 좀 물러났으면 좋겠어요. 뭐 제가 뭐 정치적인 얘기를 여기서 할 필요는 없으니까. 어쨌든 처음에 제시했었던 것보다 한 발 물러날 것 같기는 합니다. 그럼 이것만 해도 시장에서는 어쨌든 긍정적 요인이 될 것 같고요. 삼성전자 얘기 한번 해봐야 되는데
10월이 됐어요. 10월이면 뭐가 나와요? 3분기 삼성전자? 실적이 네. 나와요. 그러면은 3분기 실적 기대감 지금 제일 높은 애 찾아보세요라고 얘기하면 삼성전자 찾거든요. 삼성전자가 지금 3분기 영업이익 추정치 가이던스로 11조 부릅니다. 연으로 불렀을 때 37조 부르거든요. 이건 좀 세게 부른 쪽에 해당되기는 하는데, 그럼 우리 한번 기억해 보죠. 1분기 때 6.4조가 나왔고 2분기 때 8.1조가 나왔고, 그러면 이번에 11조 나오면 25조. 4분기도 네. 4분기도 한 11조, 12조 나오는 11조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작년 4분기 때 7점 몇 조 나왔으니까 상승률 YOY 상승률로 봤을 때는 굉장한 거거든요. 물론 여기 상당 부분 무리가 있을 거라고 봐요. 4분기가 전통적으로 어닝이 빠지는 시기인데 이거를 11조를 그대로 부를 수 있느냐라는 이 반론이 남겠지만, 어찌 됐건 간에 삼성전자의 어닝 기대감이 살아있다라는 부분만큼은 사실입니다. 그러면 삼성전자의 어닝 기대감이 살아있다, 견조한 삼성전자 시세가 유지가 된다, 그러면 지수는 적어도 하방은 지킨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시장이 무너져 내릴 때는 삼성전자 깨지는 장이니까. 그래서 적어도 삼성전자만 버텨도 시장의 하방은 좀 막아주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뭐 코로나 이 트럼프 대통령 얘기 가지고 뭐 너무 얼어 있을 필요 없어요라는 부분 말씀드리는 거고, 또 지난주에도 여실히 나왔던 부분인데, 먼저 그 전주에 많이 빠졌던 게 뭐 언택트 인터넷, 뭐 네이버, 카카오, 뭐 LG와 뭐 SDI 뭐 이런 2차 전지, 소위 우리가 가지고 놀던 것들이 많이 빠졌거든요. 그게 지난주에 또 반등을 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 2022년까지 뭐 어닝 증가율 결국 끌고 와 보면은 뭐 소프트웨어니 뭐 건강관리니 뭐 이런 쪽들의 기대가 높기 때문에 사실 주도주 쪽에서 굉장히 이 긍정적인 순환매가 계속될 수 있는 그림 하에 있다라고 본다라고 하면 사실 시장 너무 얼어서 출발할 필요 없지 않겠습니까? 라는 부분 말씀드리는 거고요. 제가 요즘 자동차 얘기 굉장히 많이 해요. 현대차 차트 보면서 저게 어디 제조업으로 보입니까? 라는 얘기 한 지가 굉장히 오래됐죠. 그런데 지금 한번 보면 현대차, 기아차는 벌써 저점 대비해서 꽤 많이 반등했어요. 현대차가 많이 올랐죠. 그 밑단에 있는 뭐 부품, 뭐 제가 모비스 찍을 때도 사실 현대차 비해 가지고 훨씬 채운폭이 약하니까 모비스 한번 해봅시다, 이런 얘기들 굉장히 많이 했었는데, 이거는 상승률인가요? 그렇죠. 저점 네. 대비해서 뭐 현재 저점 얼마나 대비 올랐냐, 올해? 예, 라는 부분들인데, 예. 밑에 보면은 부품단들은 아직 덜 따라갔어요. 근데 우리 이 그림 하나 보면 현대차, 뭐 기아차, 모비스의 뭐 합산 영업이익률 뭐 예전에 비해서 많이 박살났죠. 예. 예전 이익률단의 사이즈에 비해서도 많이 떨어졌고 이익률도 많이 망가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까지 2차 벤더, 3차 벤더 이런 쪽들의 이 어닝이 어땠겠어요? 안 좋죠. 당연히 안 좋았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까지 자동차 부품사 만지지 말자 뭐 이런 얘기들 많이 했는데, 지금 이제 기대감이 살아나다 보니까 그럼 부품주 쪽에서도 상당한 기대감이 만들어질 거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얼마 전에 뭐 꽤 됐죠? 뭐 SL 제가 12,000원도 안 하는 주가 들고 와가지고 야, 요거 너무 싸졌어요. 요거 한번 해봅시다. SL이 지금 14,000원이 넘어요. 그래서 이런 쪽으로 투자 아이디어를 만들어가는 것들 계속 뭐 필요하겠다라는 부분 말씀드리는 거고, 모비스가 또 자사주 매입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네요. 예. 네, 그래서 뭐 작지 않은 사이즈예요. 22조고요. 아, 2,200억이죠. 22조는 네, 일부는 소각하겠다고 또 600 몇십억은 또 소각 네. 바로 한다라고 했고요. 특이한 점은요, 오늘서부터 사서 연말까지 완료 찍어버립니다. 그러면 이거 자사주 매입 집어넣고 이렇게 질질 끄는 거 아니거든요. 얘네들 그냥 뚝 사가지고 그냥 뚝 끝내버리고 소각시키고 마무리 질 자사주 매입 스토리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생각해 본다라고 하면, 요즘에 제가 모비스나 뭐 글로비스 뭐 이런 뭐 지배구조 얘기나 뭐 이런 부분들 말씀 많이 드렸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계속 뭐 대안 종목들로 뭐 만들어질 것 같으니 바짝 얼어서 출발하지 마시고 시장에서 긍정적인 부분들을 좀 찾아봅시다 라는 쪽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가장 뭐 중요한 트럼프 대통령의 코로나 이 양성, 그에 따른 시장 영향들하고요, 전략까지 얘기했는데요. 한마디로 좀 시장 정리, 키워드 정리하겠습니다. 한 번도 마음 편하게 오른 적은 없어요. 원래 주가는 걱정의 담벼락을 타고 오르는 법이고, 그래서 뭐 트럼프 얘기로 머리들이 많이 복잡하실 텐데, 지나고 나서 보면 사실
별 상관없거든요. 예, 그래서 이거 가지고 우리 기업들의 어닝이 어떻게 되는 거 아니니까 너무 얼지 마시고 하루 뭐 긍정적으로 출발하시기 바랍니다. 예, 장용혁의 마켓 시그널 한국투자증권 법인금융센터 장용혁 팀장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